우리가 왜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그지? 기후변화가 우리 지금 과거 지질시대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잖아. 지질시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지질시대 동안에 기후변화가 몇 번이 나타났고 어떠한 온도 조건이 달라졌었을 때 갑자기 빙하기나 간빙의가 도래해서 지구의 어떤 그 하나의 세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과거를 연구해본 경험이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기후를 연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갔었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걸 이미 과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보면 나사에 있는 연구 또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지금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랄지 등등등이 우리가 이제 기업들은 돈을 벌어내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만 하잖아. 그치? 근데 그걸 해야만 해서 돈을 이익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멸종이 올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생물의 5대 멸종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6대 멸종 상태들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미 느끼고 있어, 과학자들은. 그래서 IPCC라고 하는 기후협약이라고 하는 연구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있던 과학자들도 나와서 안 된다. 지금 현재 2025년도까지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CO2의 배출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CO2 배출을 화석 연료를 통한 CO2 배출이 아닌 다른 형태로 뭔가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여파로 많은 신재생 에너지랄지 다른 CO2를 이용하지 않는, CO2를 배출시키지 않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 국가적으로. 그게 합산이 되어야지만 이 지구에 우리 인류의 멸종이 안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제 그걸 교육과정 안에도 넣어놨지만 우리는 지금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느낌이 그래 이런 시험 문제를 풀려면 이건 이런 개념이니까 이거 외워서 풀어야 돼 라고 하는 형태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통합과학에서 이 내용을 넣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생존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약간 이론적인 부분과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부분까지도 하면 좋고요. 행동까지 바뀌면 좋은데 솔직히 저마저도 그죠? 근데 좀 덜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쓰레기 봉투 그죠? 일회용을 좀 덜 쓰려고 하고 있는 그 국가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코로나 덕분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인류가 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고 그 죽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CO2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감축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덕분에 일회용 사용량, 선진국들은 일회용 사용량들이 더 늘긴 했지만, 그치?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위기에 대한 지구가 뜨거워져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에 대한 인식은 필요한 부분, 그것들을 다뤄진 단원이 여기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서 나왔는데 자, 우리 날씨가 있고요. 기후가 있어요. 날씨는 뭐고 기후는 뭐예요? 날씨는 하루하루의 온도와 강수량이랄지 이런 변화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후는 그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누적되어서 오랜 세월에 걸친 형태의 변화예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기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누적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누적. 그래서 기후 요소에서는 기온이나 강수량, 바람 외에도 습도, 증발량, 그 다음에 구름의 양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자, 고지질 시대 때 우리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 세대 구분으로 나눠놨잖아요. 그때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생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각의 변동들을 통해서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인류가 탄생되기 이전의 시대를 4개의 대로 나눠놨었을 때 온도에 대해서 나눠서 분석을 해본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야. 이게 거의 생물의 5대 멸종의 그 시기와 비슷해요. 오케이? 생물 5대 멸종이 나타났던 각각의 그 시기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고생대 때 갑자기 따뜻했다가 온도가 뚝 떨어지는 그 시점이 나타났죠. 그죠? 고생대 때 2번 정도.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 정도로. 따라서 이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지구 전체의 온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감지를 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생대는 대체적으로 온난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자, 세대가 달라질 때쯤 신생대는 여러 빙하기와 간빙기, 4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면서 육지에 쌓인 눈이 녹지 않아 대륙의 빙하가 증가했고
대륙의 빙하가 증가하게 되면 해수면 어떻게 돼요? 얼어있는 물들이 많으니까 해수면이 하강한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빙하가 녹게 되면 해수면은 상승해요. 그 흐름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구의 오랜 역사에서 기후는 항상 일정하지 않았고요. 기후변화는 생물의 번성과 쇠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생물의 번성과 쇠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까지 감축, 그다음 2050년도까지 지금 현재 2050년대까지 현재 지구 온도의 1.5도 정도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연구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조금 최근에 수업 연구하면서 한번 다시 봤었는데 솔직히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좀 느끼게 됐었고요. 기후변화를 알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건 기후변화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이 기후변화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은 외적 요인, 내적 요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적 요인은 우주적 요인이야. 그지? 이건 지구과학 원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이 세부적인 것들은 지원에서 배울 건데 자, 지구의 자전축이 좀 더 기울어진다거나 그지? 지구 자전축이 우리는 현재 23.5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자전축이 마치 팽이 도는 것처럼 자전축의 궤도가 조금씩 더 많이 벌어질 때, 조금 덜 벌어질 때, 24.5도까지 갈 때, 또는 21.5도까지 갈 때 약간씩의 변화가 있어요. 물론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건 아니고요. 몇만 년에 걸쳐서.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지구 자전축의 궤도 변화 때문에 자전축의 기울기의 변화에 의해서 자,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값들이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지구의 이런 외적 요인들, 이건 지구 자전축 변화는 우주적 요인이잖아. 지구 자체가 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또는 자 20률이라고 있어. 20률 찌그러진 정도. 자, 이게 뭐냐면 20률이 자 우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할 거야. 태양이 있어. 그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할 때 자 똑같은 형태로 항상 이 공전하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형태들이 늘 동일하진 않아. 오케이? 이렇게 조금 이 공전 궤도에서 영향을 받을 때 태양의 활동이 많을 때와 멀어질 때 공전 궤도가 이런 식으로 휘어질 수도 있어. 가까운 쪽, 원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원으로 도느냐, 약간씩 공전하다가 약간 틀어지느냐에 따라서 약간 찌그러진 형태로 궤도가 달라지는 형태들이 나타나요. 몇만 년에 걸쳐서.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공전 궤도면이 달라짐에 의해서 받는 우리가 지구 자전을 동일하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값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의 온도가 다를 수도 있겠잖아. 그치?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20률의 변화에 의해서. 그치? 20률이 1에 가까울수록 자 어떤 형태로 타원 궤도로 돈다라는 거야. 타원 궤도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지구 자체가 갖고 있는 외적인 요인이니까. 지구 자체가 공전을 하면서 생기는 외적인 요인이니까.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있겠어. 어떤 거?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 태양의 활동. 그죠? 태양이 11년을 주기로 흑점이 그죠? 많아지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이거 반복되잖아요. 태양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태양풍의 영향도 많이 받을 거고 그것에 의해서 지구가 받는 에너지 값도 크겠죠. 그래서 태양의 활동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구의 온도도 올라가거나 자, 지구의 자기장 변화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외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고1거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어차피 시험 문제 풀 때 전체적인 것들을 아울러서 문제가 나오잖아.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만 나오진 않잖아. 여러분 이 책에선 거의 외적인 요인을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고요. 내적인 요인들을 주로 다뤄요. 자, 그러면 기후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내적 변화들은 또 뭐가 있을까?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 요인. 어떤 거 있겠어? 대륙 이동설 들어봤죠? 그죠? 판과 판의 경계에서 대륙의 그지? 이동을 통해서
뭐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내부에 있던 에너지가 끌어서 넘쳐 나와서 이렇게 휴화산이었는데, 그지? 내부 에너지가 끌어 넘쳐 나와서 용암이 흘러 화산이 폭발했어. 그죠? 휴화산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근처가 휴화산인 줄 알았는데 이제 휴식기를 지나서 화산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지? 휴화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들, 지구 내부의 에너지들에 의해서 그게 분출이 되게 되면, 그죠? 어떤 거? 화산 폭발됐을 때 용암으로 흘러내리는 애들도 있겠지만 화산 쇠설물들도 있겠죠. 고체나 이런 찌꺼기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화산 진이나, 그지? 화산 먼지, 그리고 뭐도 많이 나와? 온실기체, 그러니까 우리 지구의 온도를 높이게끔 해주는 온실기체에 해당하는 얘도 많이 나와. 오케이? 거기다가 얘만 많이 나오나? 얘가 많이 나오긴 한데 얘만 많이 나오나? CO2도 많이 방출돼. 그죠? 그럼 CO2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떠한 기체예요? 지구를 보온해주고 있는, 그지? 온실기체잖아. 지구의 온도를. 여러분, 온실 효과와 온실기체 양의 증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온실효과. 우리가 지구에 수증기 대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메테인이랄지 또는 뭐 CFC라고 하는 것들 들어봤죠. 메테인, CFC, 프레온가스, 물, 이런 게 지구를 보온 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원실 기체. 이 기체의 양이 적당하게 되면 수성이나 또는 뭐 달처럼, 그지? 밤과 낮의 온도차가 극단적으로 크지 않고 적당하게 지구 온도가 보온이 됩니다. 근데 인간이 활동을 통해서 이런 기체의 양이 증가했다라고 하자. 대체적으로 CO2를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지? 이제 여러분의 현재 교육과정에서 CO2가 주로 원인입니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CO2만 원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수증기도 있고요. CO2도 영향을 미치고요. 이 값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온실 효과가 너무 커져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 지금 현재는 CO2 때문에 주로 우리의 지구 온난화가 많이 가속화되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감축시키기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요. 그죠? 근데 전 국가적인 노력을 화석 연료나 공장이나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공장을 돌릴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 근데 이런 거 휴화산을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 지구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요인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지구 내부에 있던 어떤 그 용암이 마그마가 분출돼서 나올 때 분출되는 물이나 이산화탄소들이 너무 많아지면 온실기체가 많아질 거고, 따라서 이것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가 되는 내적 요인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화산의 활동 또는 수륙 분포, 육지와 판구조, 대륙의 이동에 의해 판구조로 판의 경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육지와 물의 분포 부분도 내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화산 활동들이 주로 판과 판의 경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라고 해서 선생님 이거나 어차피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일한 개념은 아니고요. 그죠? 이제 판의 경계가 아니더라도 쉬고 있는 화산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따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육지와 대륙의 분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륙들 이동할 때 그 내부 에너지들, 지구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방출되는 이런 값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화산 활동이랄지 수륙 분포 또 뭐도 있을까? 내적인 요인에 인간의 활동, 그죠? 인간의 활동, 내적 요인? 이건 지구 내부니까 이건 일단 제외합시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개 틀로 지구의 온도가, 기후가 변화되는 요인들에 해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런 걸 이미 우리가 감지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기후의 변화들을. 그러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하고 있냐. 자, 이 기후가, 과거의 데이터가 우리 그 미래를 예측하는 어떤 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253쪽을 보시면 기후변화를 알아내는 방법, 중간 아래쪽에 기후변화를 알아내는 방법에서 나오죠. 자, 왜냐면 과거의 데이터가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에 속하니까요. 자, 고기화, 고대 문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빙하, 코어, 시추, 나무의 나이테, 등등등 여러 개가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고기후학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과거의 기후를 분석을 해서 그걸로 우리가 예측을 하자라고 하는 형태들, 고기후학 연구의 데이터 자료들을 이용해서 많이들 연구를 합니다. 그러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요. 저는 갔다 올게요. 네, 갔다 오십시오. 네네. 갑자기 신호가 왔나봐요.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기후변화를 알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고기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오래 전의 기후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추측하거나 연구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대 문서들은 뭐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거랄지 또는 이제 다른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 있겠죠. 그래서 막 천둥번개가 쳤다는 둥, 1년 동안 내내 비가 안 왔다는 둥,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어떤 증상들이 생겼다는 둥, 그런 것들을 통해 이러이러한 날씨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한 형태로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도 보시면 기록에 의한 기후변화 자료에서 나와 있는데 알프스 정상에 존재하는 수도승들에 의한 1820년도의 기온이랄지 1850년도의 강설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고문서를 통해 기상이변을 예측해서 우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빙하 코어 시추, 그 다음 나무의 라이테 분석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빙하는 남극지방에 존재하는 그 얼어있는 그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눈이 많이 내려서, 그죠? 추울 때 눈이 많이 내려서, 남극은 항상 추우니까 눈이 많이 내려서 그 눈들에 존재하는 얘네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압축돼서 쌓여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압축돼서 쌓여 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 빙하 코어가 이게 뭐냐면 빙하가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하면 여기만큼 이 일부의 빙하를 떼서 이 내부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눈이 쌓여서 길게 쌓여 있겠죠. 그러면 이 눈을 수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맨 아래쪽이 가장 오래전부터 먼저 만들어진 빙하야, 눈이야. 그치? 맨 위쪽에 있는 눈이 가장 최근일 거야. 이렇게 시간 순서상으로 얘를 수직으로 쪼개가지고 자, 이렇게 큰 빙하의 기둥을 잘라서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연구했다.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수직으로 잘라서 연구했다. 그 다음 또 수직으로 잘라서 연구했다 라고 했을 때 얘기는 이미 몇만 년 전 거의 눈들이 쌓여가지고 밑바닥에 쌓여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 몇만 년 전에 그 눈들이 쌓일 때 그때의 대기 환경, 그지? 대기 환경에 만약 꽃가루가 날려있는 상태랄지 또는 그 대기에 어떤 먼지랄지 어떤 공기들, 미세 입자들도 같이 갇혀서 내려서 빙하에 쌓여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럴 때 이렇게 우리 얼음 같은 거 얼릴 때 얼음을 올릴 때 걔네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갑자기 같이 얼어지면 좋지만 아주 곱게 얼려지면 좋지만 공기방울이 방울방울 맺혀있는 상태로 얼어있기도 해요. 그걸 빙하 안에 존재하는 코어 물방울처럼이라서 동그라미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공기방울이 그러니까 빙 안에 약간씩의 이렇게 물방울들처럼 공기들이 그대로 얼어서 모여있는 그 상태 안에 혹시라도 아주 과거 오래전에 대기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식물의 꽃가루나 오케이? 또는 대기에 오래 돌아다니고 있었던 어떤 해충들이랄지 그것들이 화석처럼 남아있을 수 있어. 그 코어 안에. 그것들 연구해서 과거에 어떤 생물들이 그런 온도 조건에서 얼마나 살고 있었었는지를 통해 우리가 이 온도에서는 이런 것들은 살 수 있었고 이 온도가 아니라 되게 추워지니까 그 다음은 못 사네 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빙하 코어 연구가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거기 책에 보면 아래 253쪽 아래 자 지금 제가 빙하 코어를 시추해서 과거의 온도를 빙하 코어라는 건 빙하 안에 존재하는 이 공기방울들 말아에 그 공기방울 내에 그때 당시 과거 아래일수록 과거야. 그때 과거 당시에 뭐 꽃가루나
식물의 꽃가루들이 돌아다니다가 포집될 수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이산화탄소 함량이랬지 그지?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얘가 완전 과거 얘는 최근과 가까운 과거 그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함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 또는 이산화탄소 함량이 낮았었는지 그것들도 알 수 있겠잖아 코어를 통해서 그죠? 빙하 코어에 존재하는 것들에서 또는 먼지 진 이제 뭐 화산재나 화산진 화산진의 함량을 통해 그걸 통해 과거의 기후를 빙하코어를 통해서 연구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거기 이제 추가로 여러분 책에 보면 3번에 북극이나 남극의 빙하 속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빙하 속 산소의 동위 원소 B에서 나왔어 빙하 속 산소의 동위 원소 B로부터 80만 년 동안 기온의 변화와 대기 성분을 알아낸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동위 원소 B를 선생님이 얘기를 살짝 해줄게요. 자, 빙하 코어 속에 존재하는 산소의 방사성 동위 원소 방사성 동위 원소의 B 특히 산소. 자, 원래 산소는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산소의 원자 번호. 수헬, 리베, 붕신, 노마 할 때 그 5니까 8번이죠. 수헬. 그치? 8번이야. 그래서 상대적인 원자의 질량이 얼마야? 18이 16이야. 16.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6 정도의 상대적 질량을 가지고 있는 산소의 함량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치? 자, 우리 중성자 배웠죠? 오케이? 중성자 수가 조금 더 붙어져서 존재하는 수소도 1종 수소도 있지만 2종 수소도 있고 3종 수소도 있잖아. 원자액의 양은 똑같은데 양성자 수는 똑같은데 중성자가 더 붙어서 상대적 질량을 더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있어요.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해요. 오케이? 동위원소. 자, 각 원소들마다 각각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산소도 그렇더라는 거야. 산소의 동위원소는 18, 뭐야? 상대적 질량이 18이. 그러니까 중성자를 더 갖고 있는. 그죠? 16인 얘가 일반적인 산소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산소인데, 그지? 얘의 동위원소는 18호야. 질량이 18이. 중성자를 더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때요? 중성자가 더 붙어 있으니까 무겁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대기에 16호의 함량이 더 많은데 16호 대 18호, 그러니까 16호에 해당하는 빙하코어 속에 포집된 이때 존재하는 16호의 함량과 오케이 여기 안에 존재하는 혹시나 존재하는 18호의 함량을 각각 따로 비교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16호 대 18호의 함량의 비율을 통해서 점점점 이 과거의 대기 중에 18호가 만약 많았다면 자 원래는 18호가 더 질량이 무거운 원자야. 왜? 중성자가 더 붙어있으니까. 근데 대기 중에서 18호가 훨씬 더 많아져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그때 그 과거가 기후가 어땠기 때문에 대기 중에 18호가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니까 열 에너지를 많이 받고 질량이 무거운 얘네들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이 되었기 때문에 오케이? 대기 중에 18호를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함량을 만약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호 대 18호의 비율을 여기 16호만큼은 16호만큼대로 18호는 18호만큼대로 해서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를 통해 과거 여기가 간빙기였는지 또는 뭐 빙하기였는지를 추적을 해봐서 아 어떻게 되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고 그럼에 의해서 그 올라가는 환경 속에서는 어떠한 식물 꽃가루들이 존재했었고 그걸 다 알아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기의 화석인 거지 얘가. 오케이? 대기의 화석 기후의 화석.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빙하 속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의 B가 어떤 개념이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돼. 얘가 중성자가 더 붙어서 질량이 더 무거운 아이야. 우리 전체 중에서도 있어. 항상 이 얘네만 돌아다니는 건 아니야. 이것도 일부는 있어. 근데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얘의 함량이 더 대기 중에 많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과거 빙하 속에 포집된 얘네들의 16 대 18호의 비율을 봐봐서 그게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 값이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과거는 어땠다? 기후가 온난했다.
매우 온도가 높았다. 빙하기가 아니라 간빙기였다라고 하는 걸 추적해 볼 수 있도록 그거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대기 속에, 그지? 또 여기 코어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화산진이랄지 CO2의 함량이 어떻게 됐는지 또는 코카르가 포집되어 있는지 통해 그런 온도에서 이런 생물 종들이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여러분 책 아래 나와 있는 253쪽 하단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다 연구를 해봤더니 점점점 빙하 코어 속에 있는 CO2 함량이 늘어나 있었고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왔을 때 점점점 CO2 함량이 훨씬 더 늘어나 있었고요. 그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온난화 온도가 올라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유추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돼요? 그래서 한 장만 넘겨보시면 254쪽에 식물의 종류나 꽃가루의 화석, 동물 화석의 연구를 통해서 고기를 알아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나무 나이테의 두께와 밀도를 통해서 알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죠. 오케이? 자, 나무는 모든 나무가 다 나이테를 갖고 있진 않아요. 약간의 온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항상 열대 기후인 얘네들은 그렇게 나무의 나이테가 뚜렷하게 보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의 온도 변화가 생길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내가 1년을 먹었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나무의 나이테가 진해집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여름 정도까지는 이게 어때? 온도가 온화하니까 생장이 그 나이테라는 게 형성층에서 생긴 거거든? 식물의 나이테라고 하는 게 형성층이라고 하는 옆으로 자라는 세포 분열, 측면으로 세포 수가 늘어나는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형성층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하나의 라인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세포 분열의 속도가 봄부터 여름까지, 우리는 온대기후니까 봄부터 여름까지 어때? 온도가 온화하잖아. 그 세포 분열이 막 빨리 일어나.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될 때쯤 세포 분열이 더디 일어나서 진해지는 거야. 하나의 라인이 생기는 거야. 온도가 추우면 세포 분열이 더디 일어나. 근데 그 나무 나이테들의 간격이 어떨 때는 이렇게 넓다가 또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이쪽 부분은 이제 좁아지다가 또 넓어지다가 좁아지다가 막 이렇게가 반복돼요. 오케이? 이런 나이테를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오케이? 그러면 과거에 막 깊숙이 있었을 때가 굉장히 과거야. 여기 바깥으로 올수록이 최근이고. 오케이? 그래서 깊숙이 있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보니까 이때는 기후 조건이 이 몇 년 동안 되게 온화했구나. 그러다가 되게 추워졌구나. 이게 쪼밀해지게 되면 추워졌구나. 그러다 다시 온화했다가 또 추워졌구나 라고 하는 이 나무테의 간격 변화를 통해서 과거의 기후를 유추가 가능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대한 환경에 우리가 예치되게끔 알고 있어야 그걸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미 근데 우리 답은 나왔어. 이미 우리는 2050년대까지 지구 온도를 1.5도 이상 낮춰야 돼. 그러지 않으면 6대 멸종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여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그지?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고, 그죠? 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뭐 로봇에 의한 로봇 많이 살고, 그러니까 로봇이 살기도 전에 우리가 다 먼저 죽을 수도 있다고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알려주는 영화들도 많이 찍어내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뭐 방법은 어쩔 수 없지만 다 죽거나 아니면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한데 뭔가 조금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버티겠죠. 버티겠죠. 여튼 그래서 우리가 매우 민감하게 대응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몇 년 안 남았더라고. 2022년이죠. 3년 뒤잖아. 그래서 25년까지 우리 한국도 거의 현재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절반을 감축시켜야 돼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딱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학 인재를 많이 개발하기 위해서 이공계 쪽에 대한 아이들을 많이 뽑아가려고 하는 형태들도 좀 많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뭔가 조금 그래요. 힘들어요. 우리 생존과도, 인간의 생존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과 쪽 비율은 로봇이랄지 AI나 이런 것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돌려서 연구를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255쪽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55쪽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설명할 이 대기대순환 257쪽 한번 봐봐요. 대기대순환 부분하고 해류, 표층해류의 순환이 여기 254쪽에 있는 그 위도별 태양복사 에너지와 또 관련 있는 부분이라서 254쪽은 하고 257쪽으로 넘어갈 거니까